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2부, 혁명의 혁명 정의, 인류, 자유에 대한 사랑은 다른 사랑과 마찬가지로 정념이다. 그것이 지배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1792년 1월 2일 1장 내부의 적 1791년 10월 1일 입법의회 개최 10월부터 도시와 농촌에서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민중들의 불만이 높아진다. 한편 망명귀족의 세력이 커지면서 또 하나의 위력으로 자라난다. 국내외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로베스피에르는 전쟁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1792년 1월 의회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브리스와 반대하는 로베스피에르가 논쟁을 벌인다. 1월 말부터 2월 곳곳에서 식량 품귀와 가격 폭등으로 인한 민중 소요가 일어나다. 4월 20일 로베스피에르의 반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혁명전쟁이 시작된다. 입법의회 1791년 10월부터 1792년 9월 의원 745명 중 135명만이 자코벤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이었고 배안 클럽에 가입한 사람은 264명이었다. 그러나 수치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제안의 의원들은 입법의회에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분파를 아울 만큼 폭넓은 의회 지도자들을 모두 잃어버린 배양파는 곧 경쟁적인 두 당파, 즉 라메트파와 라파에트파로 분열한다. 다른 한편 어떤 클럽에도 소속되는 것을 싫어했던 350여 명의 중도파 의원들은 사실상 좌파에 훨씬 더 가까웠다. 국악의 바덴 탈주는 중도파 의원들을 궁정에 대한 치유할 수 없는 불신 상태에 빠뜨렸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황제와 브리센 국왕이 1791년 8월 27일에 서명한 빌니츠 선언은 조심스럽지만 위협적인 어조로 그들 중도파 의원의 국민 감정에 불을 붙이고 그들에게 애국파의 대의와 프랑스의 대의를 같은 것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회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첫인상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파리를 아주 떠나지는 않더라도 얼마간 비울 수는 있겠다고 판단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2년 반 동안 휴식도 없이 일했으므로 아침에는 개인적인 일을 하고 저는 실속하고 제안에는 자꾸만 클럽에 참석했으며 그것을 이상하게 보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일을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쉴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1791년 10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그의 아라스 체류는 휴가하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파리에 완전히 정착하려면 그를 아라스에 붙들어둘 수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해야 했고 또한 지방의 여론을 계몽하고 아르투아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했다. 그가 받은 대우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10월 14일 지나는 길에 들른 바폼에서 하층민들과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파리 국민방위대의 한 대대가 그를 열광적으로 환영했지만 상류사회와 지방당국은 이러한 열광 앞에 겁을 먹고 형식적인 예의를 지킬 뿐이었다. 필니츠 선언 프랑스 혁명의 진행을 막고 프랑스 왕이 군주정의 토대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스트리아 황제 레오폴트 2세와
프로이센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가 발표한 공동선언, 프랑스 국왕의 지위 회복을 요구했으며 필요할 경우 무력을 이용해 신속히 행동할 것을 합의했다. 바폼, 아라스 남쪽에 있는 소도시. 아라스에서도 센에우아즈에서 국민 방위대가 도착한 것을 제외하면 바폼에서와 같은 대조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로베스피에르는 많지 않은 친구들을 빼놓고는 상층 부르주아들에게 요주의 인물로 찍혀 배척당했다. 반대로 민중협회는 그를 위해 열광적인 연회를 수도 없이 조직했다. 연회에서 로베스피에르는 매번 발언했지만 동시에 듣고 관찰했다. 그의 편지들에 따르면 서로 연관된 두 개의 문제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것은 농민 대중을 혁명에 결집하기 위해 성직자들의 재산 매각에 박차를 가하는 일과 특히 선서거부파 성직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의 문제였다. 나는 파리 시민들이 지방의 일반적인 성향과 성직자의 권력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생각으로는 전제정을 회복하는 데에는 이 성직자들만으로도 충분하고 궁정은 그들의 행동을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레오폴트 2세,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의 오빠인 레오폴트 2세는 1791년 8월 27일 프랑스 혁명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필리치 선언에 서명했다. 1791년 11월 23일 그는 아라스를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릴에 잠깐 머무르며 그 도시의 자코뱅들로부터 영접을 받고 연설을 한 후 11월 28일 다시 파리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그는 파리의 새로운 시장이자 그의 뛰어난 조력자이며 재헌의회의 단짝인 덕망 있는 빼띠옹과 식사했다. 빼띠옹은 11월 14일 6728표 대 3126표로 라파에트에게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터였다. 반응민 세력이 라파에트에게 투표하기를 거부했으므로 민주표는 빼띠옹을 당선시킬 수 있었다. 관례적인 축하에 이어 이 두 친구가 정치적 지평을 두루 살펴보는 일에 몰두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당시의 정치적 지평 전체를 지배하던 현실은 로베스피에르도 빼띠옹도 정확히 의식하지 못했지만 점차 우주되는 경제적, 재정적 불안이었다. 아시냐의 가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하층민들은 불만이 가득했는데 선서 거부파 성직자 재헌의회는 1790년 7월 12일 교회와 성직자들을 국가의 지배하에 두는 성직자 민사기본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7일 이 법에 대한 성직자들의 선서를 명령했다. 이후 성직자들은 법에 따라 선서한 선서파 또는 입헌파와 선서를 거부한 선서거부파, 비선서파로 분열됐다. 릴, 프랑스 최북단의 도시 아시냐, 프랑스 혁명 중에 발행된 국채, 사실상 화폐로 통용됐다. 아시냐의 가치는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에서든 농촌에서든 하층민들은 불만이 가득했는데 그것은 단지 높은 납세점 때문에 선거권을 박탈당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농민들은 극적인 1789년 8월 4일 밤 재헌의회의 봉건체제의 전면적 폐쇄선언이 실제로 자신들을 짓누르는 봉건적 권리들을 크게 감소시키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나아가 가난한 농민들은 성직자, 재산의 벽을 깨서 자신들은 단지 부스러기를 긁어모을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시의 상황도 그보다 낫지 않았다. 부르주아지가 권력을 얻은 후 서둘러 광범위하게 시행한 경제적 자유주의는 점차 소비재 부족을 낳았고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것은 당연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도처에서 하층민들은 상품 유통 규제와 1차 생필품의 공정 가격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의 다수파와
그들을 이끄는 자코벤 클럽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입법 의회의 새로운 지도자들인 브리소, 콩돌스, 이스나르, 보셰, 라스루스, 그리고 보르드 대표인 베르니오, 짱소네, 귀하대가 곧 부르주아지의 가장 특정한 한층, 자본가, 즉 은행가, 대상인, 보르드 낭트, 마르세유의 선주들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등장했다. 구강 귀족 플러스 자본가. 빼앗파 대부르주아지, 신세 청부업자 등만큼 구체적의 구조와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은 앞으로 지롱드파로 불리게 되는 이 부르주아들은 득권층과 타협할 어떠한 경제적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반혁명적 음모에 대항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자코벤 클럽은 맹렬하고 진지한 그들의 주장에 매료됐다. 그러나 동시에 정반대로 이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이익 중 어떠한 것도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모든 윤리의 절대적 가치로 삼는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그 이익의 포기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즉 잔존하는 봉건적 권리들을 침해한다는 것은 곧 소유권에 대한 신성모독 행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예를 들어 봉건적 폐지를 선언한 1789년 8월 4일 법률은 정봉건적 지대의 대사기 즉 유산 폐지를 결정했다. 즉 지대는 농민은 지대의 20에서 30배를 영재교육식으로 납부하고 소유권 즉 지대를 납부하지 않을 권리를 산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봉건적 권리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영주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스나르 막심 이스나르 1755년부터 1825년 입법의회와 국민공회의 지롱드파 의원, 지롱드파 몰라쿠 피신에 있다가 테르미도르 반동 후 국민공회에 복귀했다. 보셰, 클라우드 보셰, 1744년부터 1793년 혁명 전 부르주의 부주교였는데 혁명을 지지하여 1791년 입헌 선서를 하고 칼바도스도의 입헌 주교가 되었다.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으로 선출됐으며 1794년 지롱드파 숙청 때 기요틴에서 처형당했다. 라스루스 마리 데이비드 알빈 라스루스 1762년부터 1794년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 국민공회에서는 보안위원회 제1차 공안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나 지롱드파와 함께 기소되어 처형되었다. 베르니오 피에르 빅터닝 베르니오 1753년부터 1793년 보르도 고등법원 변호사이자 지롱드도 행정관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 혁명재판소 창설 등 산악파의 공안 조치에 반대하였으며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장스네 아르만드 장스네 1758년부터 1793년 보르도 고등법원 변호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 국민공회에서는 산악파의 가장 맹렬한 비판자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지롱드파 숙청 때 처형당했다. 귀하대 마가릿 엘리 귀하대 1758년부터 1794년 변호사 출신의 입법의회 국민공회 의원 지롱드파의 가장 뛰어난 웅변가 중 한 사람으로 산악파의 정책을 맹렬히 비판했다. 1793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 봉기 후 누르방니 지방에서 연방주의 반란을 주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체포되어 처형됐다. 부르주아들도 무조건 소유자인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법령이 찬성했다. 마찬가지로 상품의 유통을 규제하고 매점을 금지하고 식료품의 공정가격을 매기는 것은 자유에 대한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르주아들은 민중들의 요구 중 어떠한 것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빼앗바가 했던 것처럼 민중을 폭력으로 굴복시킬 수도 없었다. 반혁명 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제도를 택한 이상 민중의 혁명은 승리를 위해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딜레마 앞에 한 가지 해결책이 남아있었다. 자코벤은 그 지도자들 및 그들과 합류한 여러 명의 전 재원 의원들 즉 베티옹, 레드레르, 디부아크란스 등에 이끌려 그리고 자신들이 명료하게 보고 있다기보다는 막연하지만 절박하게 느끼는 필요에 떠밀려
마지막 해결책을 향해 뛰어들었다. 그 해결책이란 바로 전쟁이었다. 그것은 반혁명의 위험이 커지는 것만큼 더욱더 뿌리칠 수 없는 해결책이었다. 선서거부파 성직자들은 국내에서 특권층의 음모를 부추기고 조직했다. 망명귀족에서는 크게 늘어났다. 그들은 자유의 나라가 시작되는 국경 가까이에 있는 코블렌츠에서 정규군대를 조직했다. 외국의 공정들은 끊임없이 공무하고 군사적 조치들을 계획하고 오만불선한 협박을 수단했다. 1960년대 미국에서의 석유, 군수, 은행가들의 베트남 전쟁도 그런 면이다. 또한 브리스 가라, 일스나라 같은 인물들은 공개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들과 공개적인 전쟁을 부추겼다. 그들에게 전쟁은 네 가지 중요한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먼저 전쟁은 혁명을 망명, 귀족과 국왕들이 가하는 외적 위협에서 구해줄 것이다. 또 전쟁은 루이 16세를 진퇴유곡에 빠뜨리고 그가 진지하게 헌법에 충성하는지를 입증하게 해줄 것이다. 전쟁은 민중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상틸로트의 분노를 적을 분쇄하는 데 이용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아시냐를 구제하고 승리한 프랑스 부르주아지에게 유럽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이 마지막 항목은 공공연하게 제시된 것은 아니었지만 브리스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있던 자코벤 클럽 통신위원회가 작성한 전쟁을 공고하는 편지에서 이러한 구절을 읽을 수 있다. 고체국 프랑스 안에서 신뢰가 되살아났고 신용이 다시 확립되고 교역이 균형을 회복하고 우리의 아시냐가 전 유럽에서 통용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혁명의 성공에 참여하게 할 것이며 그때부터 혁명에는 두려운 적이 없어질 것이다. 뒤이은 18개월간의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이러한 요건들을 명료히 알아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791년 말 자코뱅은 일사불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단합되는 하나의 진영을 형성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은 적대적인 두 개의 당파, 즉 브리소파, 미래의 지론드파의 맹하와 로베스피에르파, 미래의 산악파 맹하로 분열했다. 처음에 두 정파는 오직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문제로 갈라졌다. 코블렌츠, 독일 서부 모젤강과 라인강 합류점에 위치한 도시, 프랑스의 망명 귀족들이 모여 반혁명을 모의한 곳이다. 카라, 장루이 카라, 1742년부터 1793년 입법의회와 국민공예의 지독르파 의원, 1793년 7월 28일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둘러싼 투쟁이 끝났을 때 두 정파 간 대결의 정점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했다. 그들은 주로 상틸로트의 정치적 사회적 입장을 두고 대립했다. 동시에 그 시기에 이르러 설명될 급격한 변화에 의해 산악파는 철저한 주전파가 되고 지롱드파는 타협에 의한 평화로 기운다. 따라서 두 정파의 정치적 변화를 이해하려면 처음부터 전쟁의 문제와 사회적 경제적 문제 사이에 존재했던 강력한 연관성을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 그러나 1791년 11월 말 로베스피에르가 파리의 정계와 접촉을 재개했을 때 그는 아직은 그러한 종류의 생각으로부터 가능한 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그가 전적으로 정치적 문제들에 몰입해 있어 경제적이고 심지어 사회적인 현실에 대해 부차적인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은 이미 이야기했다. 그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마침내 의회가 반혁명을 제어하는 데 꼭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채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왕제에게 2달 안에 프랑스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 섭정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10월 31일 법령, 망명 귀족에 대한 11월 9일 법령, 선서거부파 성직자들에 대한 11월 29일 법령, 그리고 같은 날 국왕에게 코블렌츠가 속한 영지인 투르여의 선제후에게 망명 귀족들의 머리를 회산시킬 것을 요구하도록 권유한 것이 그러한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11월 28일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빼띠옹과 식사를 하기도 전에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으로 갔다. 열렬한 환영을 받던 그는 대번의 회의에 의장이 지명되어 의회가 다음날 표결할 조치들에 대한 열띤 논쟁에 돌입했다.
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먼저 국왕이 시행할 법령을 국왕에게 권유해서는 안 되며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왜 수장을 겨냥하지 않는가? 라인강 연안의 제후들이 아니라 바로 독일 왕제에게 요구해야 한다. 그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지체 없이 그들 망명귀족들의 무리를 쫓아낼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프랑스 국민의 이름으로 독재자의 적인 모든 국민들의 이름으로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레오폴드의 주의에 포필리우스의 원을 그려야 한다. 왕제 몬시어 왕의 동생들인 프로방스 백작 미레르 18세과 아르투아 백작 미레르 14세 트리어 독일 남서부 라인강 중류 고지대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모젤강이 이곳을 가르친다. 프랑스어로는 트레브라고 한다. 4세기에 주교 간구가 되면서 알프스 산맥 북쪽에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고 815년에는 대주교 간구가 됐다. 대주교는 12세기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가 되었다. 제후로 선택되자. 레오폴드 2세 1747년부터 1792년 1790년 2월 형 요제프 2세 디럴리러 심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헝가리 왕 겸 오스트리아 대공이 됐다. 유능한 계몽군주로 평가받는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 처음엔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나 1791년 프로이센과 함께 필리체 선언을 발표했다. 프랑스가 오스트리아에 선전 보고를 하기 2개월 전에 사망했다. 포필리우스의 원 기원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이집트를 침략하자 로마는 포필리우스를 특사로 보내 이집트에서 철수할 것을 안티오코스 4세에게 명령했다. 이때 포필리우스는 안티오코스 4세 주위에 원을 그리고 그 원 밖으로 나오기 전에 대답할 것을 요구했다. 주제는 명료했다. 처음에 로베스피에르는 충동적으로 전쟁을 지지했다. 그는 좌파 전체를 동시에 봉기시킬 애국적 설득을 계속했다. 1790년 여름에 그는 영국에 대한 왕조 전쟁에 반대했다. 자주